두 번째 조친문 어디 있냐? 바늘이 죽어서 부러져서 조의를 표하는 글이다. 부러진 바늘과 관련된 중심 화제를 파악합시다. 부러진 바늘이 중심 화제지. 제문 형식을 선택했어요. 에이, 기껏 바늘한테? 아니야. 그만큼 바늘에게 애정이 있었던 얘기겠지. 글 속에 담겨있는 당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해 봅시다. 유세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문의 시작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 유세자라는 말을 통해 제문의 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모년, 모월, 모일, 미망인 모씨는 혼자 살아남은 여인은,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은 두어자 글로써 침자 바늘에게 고하노니 바늘을 의인화했어요. 왜? 그만큼 바늘에 애정이 있으니까. 인간 부녀자의 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의 흔한 바로다. 부녀자에겐 아주 중요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아. 왜? 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부러진 이 바늘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해.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하는 이유는 나의 정회가 남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 이 바늘에 굉장히 애정이 있어. 오호 통제라. 아 슬프구나. 이 정도면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내 손 가운데 지닌 지 지금까지 27년이라. 아유 오래 쓰기든 썼네. 어이 인정이 그립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오래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거겠지. 슬프구나. 계속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진정하여 너희의 행장과 그동안 해왔었던 일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 안녕 인사를 하려고 한다. 됐을까요? 바늘에게 제문을 올린다. 이건 체크하지 마시고 제문을 짓게 된 동기 27년 동안 너와 함께 오래 같이 지내서 정회가 남다르기 때문에. 당신도 그 휴대폰 한 27년 쓰면은 애정이 듬뿍듬뿍 담기게 될걸? 27년이 뭐야? 한 2년 7개월 쓰면 요즘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아, 요즘 Z 플립 되게 귀여운 것 같아. 근데 막상 돈 주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전 전화기 한 5년 반 정도 썼거든. 6S. 고장도 안 나. 고장은 안 나는데 이게 확실히 느려지긴 하더라고. 연전에 몇 년 전 우리 시삼촌께서 동지상사 저기 중국에 사신으로 낙점을 무르와 사신으로 임명받아서 북경 다녀오시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여행 아닌가? 그러면서 선물을 사온 거지. 바늘 여러 쌈을 주시길래 친정과 멀고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고 비복들, 계집종과 사내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양반집 여인이야. 그렇지 않을까?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계속 의인법 쓰이고 있죠. 손에 익히고 익혀서 지금까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슬프구나. 왜? 너와의 나와 인연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그렇지.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너 하나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으나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요. 서리법. 아깝고 불쌍하고 또한 섭섭하도다. 아까 보면 과장법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과장법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의 신세에 방명하여 팔자가 사나워서 슬아의 한 자녀 없고 속상해.
인명이 흉하고 모질어서 일찍 죽지도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엄청 가난해서 바느질에 마음을 붙여 너로 하여금 혼자 살고 가난하게 사는 이 시름을 잊고 이 시름의 원인은 홀로 사는 것, 가난한 것. 생애의 도움이 적지 아니하였더니 어머 바느질에서 먹고 살았나 보네. 삭바느질 한 거지.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너를 영원히 떠나보내니 오호 통제라 슬프구나. 이것은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해서인 것 같구나. 우리 둘이 너무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지내서.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여기에서의 어여쁘다는 가엾다 이런 뜻이겠죠.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너와 바늘인데 엄청 재주가 좋아. 물 중에 사물 중에 명물이요 최고야. 철 중에 쟁쟁이라. 우와 라인업 뭐 콘서트 하는데 라인업을 봤더니 완전 쟁쟁해 할 때 그 쟁쟁이에요. 엄청 뛰어나. 민첩하고 날쌔기는 백대의 협계. 혼자서 다니면서 칼질하면서 챙챙챙챙 나쁜 애들 다 쓸어들이는 것들. 바늘을 협객에 비유했죠. 굳세고 곧기는 망고의 충절을 듣는 듯 하더라. 너 진짜 사람이었으면 똑바로 굳세고 곧기 때문에 너 완전 충신이야. 능라와 비단에 여러 옷감과 비단에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 때 샥샥샥샥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내가 너 데리고 이렇게 엄청 수도 놓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 사실 내 솜씨가 아니라 네 솜씨야. 이런 것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솜씨가 아니라 바늘의 솜씨야.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지. 오호 통제라. 아 슬프구나.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라고 하지만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언젠간 떨어져서 살잖아요. 비복이 순하다. 노비들이 참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지만 가끔은 명을 거스를 때가 있는데 좋지만 한계가 있는데 너의 기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내 말 잘 듣는 걸로 따지면 네가 자식이나 비복보다 훨씬 낫다. 너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 제문의 형식을 통해 글을 쓴 이유, 제문 형식. 바늘이 부러진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문제로 따지면 얘입니다. 뭐라고 문제 내겠어요? A, B, C, 제문의 형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런 식이지. 바늘을 의인화했대요. 바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외로 3번 문제가 또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성. 노비제도가 있었죠. 비복이란 말을 썼으니까 일정 시기마다 중국에 사신 보냈고요. 외국에 다녀오니까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 주거나 좋은 거 있으면 비복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 여인들은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뭐 그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필자의 처지는 가난하고 혼자 살고 있죠.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라면서 바늘은 자식이나 비복보다 더 귀중한 존재였었다. 밑에 제문, 죽은 이를 추모하고 애도하며 제전을 올리는 글로써 절친한 가족, 친구, 사제 등 관계를 맺은 인간에 대한 진솔하고 짙은 애상이 묻어나오는 문학적 형식. 서사에 항상 유세차라는 말을 씁니다. 본사에서는 생전 모습을 회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요. 결사에서는 상향이라고 끝난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또 쓸까요? 뭐라고? 어디가 있네. 점 하나 더 찍고 상향. 그럼 어떻게 해요? 딱 4개죠?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지. 뭐 그렇다더라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나머지는 다 단어 뜻 말씀드리겠지만 백인이 유아이사라는 말은 백인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백인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커서 죄책감을 느낀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탓이다. 언제 이런 말 할까? 바늘이 부러졌는데 그게 내 탓이구나. 네 허리가 동강난 게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겠죠. 어디 있을까? 이제 또 위로 올라갑시다. 천은 아주 좋은 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겹고름에 채워놨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막 언니들 막 명품 백 들고 싶어요 이렇듯이 이 시절에는 놀이개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그랬었지. 부녀의 놀이개라. 밥 먹으면서도 만져보고 잠잘 때도 만져보고 너와 벗이 되어서 아주 각별하게 지내며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마주보면서 누비고 호매고 감치고 받고 공글리고 바늘질 종류 겹실을 꿰었으니 봉황의 꼬리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갈 때 머리와 꼬리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너만 있으면 바느질이라는 거 못할 게 없었어. 이런 얘기죠. 혹시 바느질 따로 배운 적 있니? 학교에서. 아직도 학교에서 바느질을 가르쳐? 중학생 때까지는 했었어. 그 요즘 남학생, 여학생 다 하지, 바느질. 그치. 그러면 됐어. 이 생에 100년 동안 같이 살려고 했는데 오호 에제라 아 슬프구나. 바늘이여 느낌표 꽝. 금년 10월 초술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관대에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작은 뚱 부러지니 의성어. 부러질 당시의 심리적인 충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깜짝 놀랐다. 아, 바늘이 두 동강이 났구나. 바늘이 두 동강이 났는데 어때요?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흩어지며 내 마음을 빻아내는 듯 두개골이 깨지는 듯 과장이지. 바늘 하나 부러졌다고. 아무리 27년 동안 정들었어도 이렇게 이슥하도록 밤이 새도록 기색 혼절했다가 기절했어. 바늘 부러져서 겨우 정신을 차려서 뭐뭐 하는 듯 이니까 직유법, 비유법 쓰여져 있고요. 바늘 부러졌다고 두골이 깨어지는 듯 머리뼈가 깨지는 듯 이 부분에서 또 과장이 쓰여져 있는 거지. 만져보고 이어본들 그거 바느질 땜질한다고 되나? 안 되지. 속절없고 할 일 없다. 어쩔 도리가 없구나. 편작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 아저씨 귀신 같은 솜씨로도 장생불사 못할 것이다. 너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안 돼. 아주 유명한 의사 편작 의사의 대표 대유법 쓰여 있다. 동네 장인들한테 떼워보려고 한들 어찌 능히 떼일손가. 이거 붙이지도 못해.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역시 직유 과장. 아깝구나 바늘이여. 옷섭을 만져봤더니 꽂혔던 자리가 없구나. 오호 통제라. 내 삼가지 내가 조심하지 못한 탓이로다. 자책. 무죄한 너를 마치니 죽게 했으니 백인이 유아이사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누구를 한하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얘도 사자성어 있는데 수, 원,
수, 구.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능란한 솜씨와 공교로운 교묘한 재주는 나의 힘으로 어찌 바라겠는가? 더 이상 바라지 못할 거야. 서리법. 절묘한 의형,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특별한 품제, 너의 재주를 생각해봤더니 심회가 삭막하다. 내가 비록 물건이지만 무심치 않다면, 이야, 진짜 이 정도의 애정이 없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같이 삽시다. 백년고락과 일시생사,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우리 다시 만나면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한 가지로 하기를 바란다. 오호 애제라 바늘이여 슬픕니다. 괜찮나요? 네. 아우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슬퍼서. 거짓말이에요. 바늘에 대한 필자, 놀이개처럼 갖고 다녔고요. 항상 바느질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필자, 처음엔 부러졌을 때 놀라고 슬프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잘못이야 백인이 유아이사라 하면서 자책하고 우리 훗날 만날 것을 기약하며 어쨌든 슬프긴 슬프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바늘한테 이렇게 정을 주지 않았을걸?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좀 꼴보기 싫은가? 주제의 이중성.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애통함이 바늘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늘을 부러뜨린 슬픔을 사별한 남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환기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바늘이 부러져서 슬퍼요지만 사실은 남편 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 글의 미적 구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바늘에 대한 심정, 추모의 정, 형식은 제문의 형식으로 의인법, 영탄법 쓰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내용, 형식, 표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독특한 감정을 줍니다. 또 어디 가서 이런 글 만나보겠어요? 이렇게. 266조.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뭡니까? 바늘이 부러져서요. 필자가 꼽는 바늘의 덕성은 미묘해. 재주도 특별해. 민첩하고 날쌔고 굳고 곧은 성격. 필자가 바늘에 부여한 가치를 처지와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없고 집안이 가난해서 바느질로 씨름을 잃고 생계 유지를 받았는데 바늘은 자식이나 비복보다 더 귀중한 존재, 백년고락 함께할 대상으로 여겼지. 그래, 네가 자식보다 노비보다 낫지. 근데 그런 애가 사라졌으니 슬프기는 하겠죠. 제문의 형식을 택한 이유는 제문 언제 써줘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그리워하면서 쓰지.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네. 애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네가 떠나가서 슬퍼. 자신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문의 형식에 어울리도록 활용한 표현들 여러 개 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인법 쓰여 있었다는 것들.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신체적 감각에 빗댄 표현 두고를 깨어내는 듯 한 팔 한 다리를 베어내는 듯이라는 부분 찾으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에 과장 비유법이 사용되어 있다. 당시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을 찾아봅시다. 어디 찾으면 된다? 백인이 유아이사라.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나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찾는다면 어디가 있냐? 여기 있죠. 누구를 한하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수원수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썼던 표현인 거지. 그래서 이 두 분. 그 다음 절묘한 의형은 눈앞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제는 심회가 삭막하다. 표현 자체라기보다는요. 무엇은 어디에 뭐뭐하고 무엇은 어디에 뭐뭐하다 라면서 대꾸가 쓰여져 있는 것들.
고사인용. 그 다음 누구를 원망하면 누구를 탓하겠는가? 대꾸. 요렇게 세 개.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1, 2, 3, 세 가지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표현 방법.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67페이지. 당시에 드러나 있는 제도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시삼촌 여기 북경 다녀온 거, 선물 사온 거, 나눠주는 거,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거, 비복들한테도 나눠주는 것. 조선시대에는 노비제도 있었어. 일정 시기마다 중국에 가는 제도가 있었지. 해외여행 갔다 오면 선물 주는 것, 좋은 건 노비들한테 나눠주는 것, 내가 여인들 바느질했던 것들. 당시 여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바늘을 보관하는 집을 화려하게 만들어 놀이개처럼 옷에 달기도 했고 사시사철 언제든 다양한 종류의 바느질을 했고 집안에 남자가 입는 옷을 늦은 시간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거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3번은 딱히 안 하셔도 되고 다음 또 밑에 볼 게 있었나? 동지사 됐어. 68페이지. 조친몽과 비교하여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하미, 네가 떠난 자리에서 보고 싶다 나비야. 버터플라이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이렇게 빨리 너와 헤어질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해줬을 텐데 미안해서 속상하고 안타깝다.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비글 이거를 키워보고 싶지? 얘기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대꾸 출근해서 돌봐줄 거면 돌봐줄 것도 아니니까 하지 말래. 그 말이 데리고 출근해서 네가 보살필 거면은 해 하면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 한번 질러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비글 같은 자식이 있어. 애교 많고 장난도 잘 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디서 이렇게 자꾸 따뜻한 털뭉치가 내게로 왔나 늘 신기했어. 고양이를 털뭉치에 비유했죠. 헤어졌는데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한번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 나갔을 수도 있잖아. 만져달라고 배를 내밀고 뒹굴뒹굴 하던 너는 정말 살아왔었단다. 이거 고양이 아닌데 만져달라고 먼저 이러면. 나비야, 너를 자유로운 마당냥이로 키우자고 고집을 부렸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 네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 집 밖에 놀러 나갔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배고파지면 들어오니까 별 걱정 없이 지냈는데 뭔 일 있나 뭔 일 생겼나 본데? 밖에서 뭘 잘못 먹고 들어왔는지 너는 토하고 힘들어하다 병원 갈 겨를 없이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떠나버리네. 아, 죽었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네 고통을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라면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으면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텐데 어머 여기에서도 자책하는 표현이 있죠? 집안에서 키웠으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 자책하고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후회스럽지 않은 게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래도 너와 함께한 추억들 소중히 간직하고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살아볼게. 네가 있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었겠지? 그때도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해줄게. 잘 지내고 있어. 안녕.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언니가 어머 보고 싶은 나비에게 언니가 라면서 이 글은 편지글의 형식이네요. 그쵸? 근데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게 확실히 나보다 먼저 죽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막 과외하는데 그 학생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선생님 저 가야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갔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집에 개가 죽었더라고. 너무 충격이 컸다고.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 두 글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 대상을 잃은 안타까움과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 대상에게 말을 거는 말투는 유사하다.
반면 편지 형식인 이 글은 제문인 조친문보다 자유로운 형식, 일상적인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편지 써보는 거는 됐어. 패스. 다음 페이지. 역시 중요한 이야기들만 체크 한번 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주제는 늘 중요하죠? 제문 형식이다.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여성 특유의 감성. 의인화했다. 행장을 예찬했다. 과장적 표현 쓰여져 있다. 표현상의 특징. 과장 쓰여 있는 거. 정신이 깨지는 것 같아. 비유, 대꾸. 뭐뭐 하는 듯. 비유. 한 팔을 내어낸 듯 끊고 한 다리를 베어내는 듯 대꾸. 의인법 쓰여져 있죠? 너 침자라고 부르면서. 고사를 인용하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써드렸죠? 편작 밑에다가 뭐 의사대표다. 대유법.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다. 정서의 변화 정도는 외워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통해하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잘못이야. 자책하다가 우리 다시 만나 기약하며 슬퍼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묶어서 어디가 있냐? 같이 묶어서 어이쿠야. 시험 포인트는 얘네가 될 거다. 당시 노비제도 있었고요. 일정 시기마다 중국에 사신 보내는 제도 있었고 여인들 바느질 익혔고 바늘 집을 만들어서 놀이개처럼 갖고 다니고 싶어요 했고 놀이개라는 게 있었고 바느질 종류 엄청 다양했구나. 밤늦게까지 바느질 했구나. 남편의 옷을 바느질 했었구나. 그런 것들. 백인이 유아이사라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고사를 인용하여 처지나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고사 인용. 누구를 한하며 누구를 원하리요.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끊고 특별한 품제는 심화가 성막하다 라면서 대꾸법 사용했습니다. 괜찮나요? 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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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고? 272페이지까지 숙제.